어두워 밤이 길게 느껴지는 눈 내리는 겨울, 길거리 네온불빛마저 하나 둘 꺼지고 있는 도시의 한 건물 귀퉁이, 얼어붙은 손을 호흡 불어가며 저는 외쳤습니다. 군고구마 사세요. 군고구마 사세요. 더 큰 소리로 외치고 오늘은 기필코 다 팔아야 했습니다. 저에겐 그래야 할 간절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건물 앞으로 가면 자릿세를 내야 한다는 말에 자리 잡은 곳이 지금 이곳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유난히 더 추워 날씨는 영하로 내려갔고 그래서인지 손님은 평소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수능 시험을 본 학생이 먹고 싶다며 엄마와 찾아와 군고구마를 먹고 가기도 내 또래 남녀가 포장을 해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추운 날씨를 버틸 수가 없었던 그날 10시가 넘은 시각,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느껴지는 시선으로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린 그때 유치원생 정도로 보이는 어린아이가 어울리지 않는 이곳에서 그렁그렁한 눈물이 고인 채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분명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길을 잃었나? 아니면 군고구마가 먹고 싶은가? 팔아야 하지만 한 개쯤은 줄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그 아이에게 다가가 말을 하려는 순간 그 아이가 하는 말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아이의 그 말 한마디가 저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오늘은 완전히 달라진 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지은, 20살이었습니다. 다른 또래들이 대학 캠퍼스를 누비고 있을 나이에 저는 매일 밤 영하의 추위 속에서 군고구마를 팔아야 했습니다. 낡은 손수레에 군고구마 기계를 싣고 이 거리 저 거리를 떠돌았죠. 제가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3달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를 홀로 키워주신 분이었죠. 엄마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절대 안 하셨어요. 엄마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어지셨죠. 저는 엄마 사진 한 장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와 관련된 모든 것을 치워버렸거든요. 왜 그러셨는지는 끝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은 건 병원비 빚더미뿐이었습니다. 1,5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빚을 갚기 위해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군고구마 장사였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추워서였을까요? 고구마는 반도 팔리지 않았고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발끝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귀는 얼얼하게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팔지 못하면 내일 먹을 것조차 없었으니까요. 그 아이는 5살에서 6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눈이 내리는 한겨울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이런 곳에 어린아이가 혼자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죠. 더 놀라운 건 아이의 옷차림이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고 목에 두른 머플러만 봐도 제가 한 달 동안 벌어야 살 수 있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작은 손에는 가죽 장갑이 끼워져 있었고 발에는 깨끗한 부츠를 신고 있었어요. 이 추운 날씨에도 따뜻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지만 아이의 얼굴은 유난히 창백했습니다. 볼은 양쪽 다 푹 꺼져 있었고 팔다리는 옷 위로도 가늘다는 게 느껴질 정도였죠. 저는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길을 잃었나 싶어 주변을 둘러봤지만 보호자로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아이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얼어붙은 제 손으로 아이의 작은 어깨를 살짝 잡았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어디서 왔니? 엄마는 어디 계시니? 하지만 아이는 대답 대신 계속 저를 바라만 봤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입술을 열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한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제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하늘나라라니. 그럼 이 아이의 엄마는 돌아가신 건가요? 그런데 제가 그 엄마를 닮았다는 건가요? 아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보다 기쁨이 더 많아 보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던 무언가를 드디어 발견한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죠.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물었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며 부드럽게 말했죠.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또렷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어요.
엄마가 맞아요. 눈도 코도 입도 웃는 모습까지 다 똑같아요. 하늘나라에서 다시 내려오신 거 맞죠? 아이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묻어났습니다. 너무나 간절해서 제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길 건너편에 세워져 있던 검은색 고급 세단의 문이 열리더니 덩치 큰 남자가 급하게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는 운전기사처럼 보였어요. 남자는 황급히 달려와 아이 옆에 무릎을 꿇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련님, 혼자 내리시면 어떡합니까? 기사는 제게 고개를 숙이며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도련님이 갑자기 차에서 뛰어내려서요. 놀라셨죠? 저는 손을 흔들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도련님이라는 호칭, 고급 세단, 운전기사까지. 이 아이는 분명 보통 집안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기사는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려 했지만 아이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대신 제 손을 더 세게 잡으며 말했죠. 싫어요. 이 누나 우리 엄마예요. 하늘나라에서 다시 내려오신 거예요. 기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련님, 그냥 닮으신 분일 뿐이에요. 이제 돌아가셔야 합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장님이라는 단어에 저는 더욱 당황스러워졌습니다. 그 말은 이 아이가 재벌가 아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아이는 그제야 제 손을 놓았지만 여전히 저를 떠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기사가 아이를 안아 올리려는 순간 아이가 다시 제게 손을 뻗으며 물었습니다. 누나 이름이 뭐예요? 내일도 여기 있어요?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말해줬죠. 아이는 제 이름을 작은 목소리로 따라했습니다. 그리고는 환하게 웃었어요. 내일 또 올게요. 꼭요. 기사는 아이를 안아 차로 돌아갔습니다. 차가 떠나기 전 아이는 창문 너머로 계속 저를 바라봤어요. 작은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상한 만남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하늘나라에서 다시 내려온 거냐고 물었던 그 간절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아이의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저와 닮았다는 걸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오래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저는 군고구마 수레를 끌고 똑같은 자리로 나가야 했으니까요. 병원에서 또 독촉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3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40만 원이 전부였죠.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5만 원씩 번다고 해도 한 달은 걸리는 돈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녁, 저는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서 군고구마를 팔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추웠고 손님은 많지 않았어요.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어제 그 차였어요. 차가 제 앞에 멈춰섰고 뒷문이 열리더니 그 아이가 뛰어내렸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누나, 저 왔어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에 아이를 맞이했죠. 기사 아저씨도 차에서 내려 저에게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어제는 실례가 많았습니다. 저희 도련님이 누나를 꼭 다시 보고 싶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우면서도 아이가 반가웠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잡고 물었어요. 누나, 군고구마 주세요. 저는 가장 잘 익은 고구마 하나를 골라 봉지에 담아 건넸습니다. 돈을 받으려 하지 않았지만 기사가 10,000원짜리 지폐를 건네며 거스름 돈은 됐다고 했죠. 아이는 그 자리에서 군고구마를 까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아이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어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기사 아저씨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는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련님이 음식을 드신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음식을 먹지 못한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기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태어날 때 부모님을 여의셨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그 후로 부모님 품이 그리우신지 잘 드시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심리적 거식증이라고 했지만 어떤 치료도 소용이 없었죠. 그런데 어제 누나의 군고구마를 드시고는 처음으로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있지만 너무나 야윈 아이의 모습이 가슴 아팠어요.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잃었다니, 그것도 둘 다 한꺼번에. 제가 엄마 얼굴도 모르고 자란 것처럼 이 아이도 부모 얼굴을 모르는 거였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더 안쓰러워 보였어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많이 먹어. 천천히 먹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군고구마를 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학생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지은이요.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기사는 뭔가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아이는 매일 저를 찾아왔습니다.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어김없이 그 검은색 세단이 나타났고 아이는 뛰어내려 제게 달려왔죠.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아이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 이름은 강민준이에요. 7살이에요. 강민준. 저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당시 성을 가진 재벌가 아이.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민준이는 군고구마를 먹으며 유치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림 그렸어요. 누나 그렸어요. 정말요? 보여줄 수 있어? 민준이는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습니다. 서툰 솜씨지만 정성껏 그린 그림이었어요. 거기에는 군고구마 수레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뭉클해졌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준이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나타났어요. 차에서 내린 민준이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누나, 이거 선물이에요. 상자를 열어보니 따뜻한 장갑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캐시미어 소재의 고급 장갑이었어요. 누나 손이 항상 빨개서 할아버지한테 사달라고 했어요. 민준이의 순수한 마음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라는 말이 나오자 기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도련님이 누나 얘기를 많이 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님이 저에 대해 알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올 때마다 조금 떨어진 곳에 또 다른 검은색 차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차 안에는 누군가가 타고 있었지만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죠.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차는 더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은 제가 어려운 손님에게 군고구마를 공짜로 나눠주는 모습도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죠.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누구인지, 왜 그러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것은 민준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 그리고 곧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장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든 6만 원은 벌어야 했거든요. 자정이 다 되어서야 겨우 목표 금액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수레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누군가가 저를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반지하 원룸에 도착해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창문 밖을 내다보니 길 건너편에 검은색 세단이 한 대 서 있었습니다. 며칠째 같은 차였어요.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하지만 왜 그러는지,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데 낡은 옷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왔어요.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동전 몇 개를 꺼내셨지만 군고구마를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떨리고 계셨고 얼굴은 몹시 초췌해 보였어요. 저는 주저없이 가장 큰 고구마 3개를 봉투에 담아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 맛있어요. 할머니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돈이 부족한데 어떡해. 괜찮아요. 제가 드리는 거예요. 할머니께서 드시고 힘내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버지도 생전에 이렇게 힘들게 사셨을 텐데 제대로 효도도 못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그런데 그 순간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나는 얼굴이었습니다. 남자는 제가 할머니에게 고구마를 나눠주는 모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봤어요. 그의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희미하게 글자가 보였죠. 남자는 오랫동안 저를 관찰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우는 것 같았죠. 저는 그 모습이 이상해서 계속 쳐다봤는데 남자는 곧 정신을 차리고 조수석에 앉은 비서에게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어 뭔가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가 평소보다 늦게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민준이는 뭔가 들떠있는 표정이었어요. 누나, 오늘 할아버지가 누나 얘기 물어보셨어요. 누나 이름이랑 나이랑 다 말해줬어요. 민준이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그래?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던데? 할아버지가 표정이 이상했어요. 막 울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누나 사진 보여달라고 하셔서 제가 그린 그림 보여줬어요. 민준이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님이 저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는 게 좋은 신호 같지 않았어요. 재벌가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일 테니까요.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민준이에게 군고구마를 건넸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낯선 남자 2명이 제게 다가왔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한지은 씨 맞으십니까? 남자 중 한 명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태성그룹 법무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태성그룹이라면 그 유명한 재벌 기업이었습니다. 한국 10대 그룹 안에 드는 곳이었죠. 저희가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하신 건 없습니다. 다만 한지은 씨의 신원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남자는 수첩을 꺼내며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한태수입니다. 돌아가셨고요. 남자는 뭔가를 적었습니다. 어머님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엄마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엄마 얘기를 절대 안 하셨어요. 그냥 제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다고만 들었고요. 이름도 몰라요. 사진도 한 장 없고요.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정보를 확인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한 번도요. 제가 물어봐도 절대 대답 안 하셨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혹시 출생신고서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서류들 다 관리하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찾아봤지만 없었어요. 병원비 때문에 필요했는데 말이죠. 남자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남자들이 떠난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뭔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태성그룹, 강민준, 그리고 저에 대한 조사,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었어요. 분명 뭔가 제가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제 인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곧 밝혀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유품을 다시 뒤져봤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게 있을까 싶어서요. 낡은 옷장을 열고 서랍을 하나하나 뒤지고 책장 뒤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옷장 맨 위 구석진 곳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오래된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몇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젊은 시절 아버지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20살쯤 되어 보이는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여자가 제 엄마일까요?
사진 뒷면을 보니 희미하게 글씨가 써져 있었습니다. 태수와 서연, 영원히 서연이라는 이름. 그게 제 엄마 이름이었을까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엄마의 얼굴을 본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여자를 계속 바라봤어요. 서연이라는 이름. 그게 제 엄마였을까요? 아버지는 왜 엄마 사진을 숨겨놓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엄마 이야기를 절대 안 하셨을까요?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답을 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저는 그 사진을 베개 밑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사진 속 여자가 저를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새벽녘에 깨어났을 때 베개싯이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군고구마를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자꾸만 어젯밤 발견한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8시가 되자 민준이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기사 아저씨가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지은 씨, 회장님께서 내일 오후에 시간을 내주실 수 있겠냐고 여쭤보라 하셨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기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하신 건 없습니다. 다만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시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기사는 명함을 하나 더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이 주소로 와주시면 됩니다. 민준이는 제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하고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누나, 오늘 유치원에서 칭찬받았어요. 선생님이 제 그림이 제일 예쁘대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민준이를 맞이했습니다. 우와, 정말? 우리 민준이 정말 대단하네. 민준이는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내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알록달록한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 있었고 선생님이 붙여주신 금색 별 스티커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렇게 순수한 아이가 부모 없이 자라고 있다니. 저는 민준이에게 특별히 큰 고구마를 골라 건넸어요. 축하해, 민준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이거 누나가 선물이야. 민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구마를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누나. 누나 최고예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회장을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혹시 민준이와 저희 만남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수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다 문득 어젯밤 발견한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이라는 이름, 태성그룹, 혹시 뭔가 연관이 있을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태성그룹 회장 강태준, 기사와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과거 기사 중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성그룹 회장 장녀 강서연, 21살의 요절 20년 전 기사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강서연, 서연, 설마 그 서연이 사진 속 여자일까요? 기사를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출산 중 합병증으로 사망, 남편과 신생아 남겨두고 세상 떠나 출산 중 사망. 신생아, 제가 20살이니까 시기가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럼 설마 제가 그 신생아란 말인가요? 아니, 그럴 리 없었어요. 기사에는 남편 한태수 씨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태수, 제 아버지 이름이었어요. 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제 엄마가 재벌가 딸이었다는 건가요? 그리고 저는 재벌가 외손녀라는 건가요? 하지만 왜 아버지는 저를 이렇게 가난하게 키우신 걸까요? 왜 외할아버지는 저를 찾지 않으신 걸까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명함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한복판에 위치한 태성그룹 본사 건물이었어요.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고층 빌딩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났고 천장은 너무 높아 목이 아플 정도였죠. 저는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고 운동화는 헤어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안내 데스크에 있던 직원이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는 명함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오라고 하셨는데요. 직원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장을 입은 비서가 내려와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지은 씨 맞으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저는 비서를 따라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을 누르는 버튼이 눌러졌어요. 엘리베이터는 빠르게 올라갔고 제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문이 열리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넓은 복도 양옆으로는 현대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비서는 복도 끝에 있는 커다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회장님 집무실이에요. 들어가시죠. 문이 열렸습니다. 거대한 방이었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창이어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책상은 호두나무로 만들어진 것 같았고 뒤편 서가에는 수백 권의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답지 않게 꼿꼿한 자세였지만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입가의 주름이 깊어 보였습니다. 흰머리가 반백이 넘어 보였어요. 회장은 저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놀라움, 슬픔, 그리고 죄책감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와줘서 고맙습니다. 앉으시죠. 회장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회장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집에서 사진을 발견했습니까? 젊은 남녀가 함께 찍은 사진 말입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시는 거죠?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남자가 한태수 씨이고 여자가 강서연입니다. 제 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엄마가 회장의 딸이었다는 말. 그럼 저는 회장의 외손녀라는 뜻이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제 하나뿐인 딸이었어요. 똑똑하고 아름다웠죠. 명문대에 수석으로 입학했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20살이 되던 해 서연이가 한 남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한태수라는 대학생이었어요. 가난한 집안 출신의 청년이었죠. 부모님도 일찍 여의고 혼자 힘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자를 용납할 수 없었어요. 재벌가의 딸이 그런 남자와 어울리는 걸 말이죠.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죠. 몇 달을 싸웠습니다. 제가 회사를 이용해 그 남자를 괴롭혔어요. 일자리를 잃게 만들고 학교에서도 퇴학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서연이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죠. 그러다 서연이가 임신을 했습니다.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회장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어요. 저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생겼고 서연이는 아이를 낳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한태수 씨를 따로 만났죠.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말했어요. 아이를 당신이 데려가는 조건으로 서연이 앞에서 영원히 사라지라고 말이죠. 돈도 줬습니다. 그리고 협박도 했어요. 만약 거부하면 당신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겠다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한태수 씨는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서연이가 출산한 다음 날, 그는 아기를 안고 병원에서 사라졌어요. 서연이에게는 아기가 사산되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의사들도 제가 매수했죠.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제가 그 아기였다는 건가요? 엄마는 제가 죽었다고 알고 계셨다는 건가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는 아이가 죽었다고 믿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몇 달 동안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지만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회장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결국 무너졌어요. 사랑하는 남자도 잃고 아이도 잃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서연이는 외국에서 8년을 지내다 한국으로 돌아왔죠. 서연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웃지도 않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죠. 한국으로 돌아오고 1년 후 저는 서연이를 정략 결혼시켰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아들과 말이죠. 서연이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으니까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됐어요.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 5년 후 서연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민준이었죠. 하지만 서연이는 민준이를 제대로 안아주지도 못했어요. 첫 아이를 잃은 상처가 너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민준이를 낳아 서연이가 조금은 나아지고 있구나 생각했었죠. 그런데 민준이가 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서연이 부부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빗길에서 차가 미끄러지면서 큰 트럭과 충돌했어요. 두 사람 모두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니요.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준이는 그렇게 고아가 됐어요. 저는 손자를 데려와 키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민준이는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서연이는 민준이를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고 사위도 냉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민준이가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된 겁니다. 사랑에 굶주린 아이였던 거죠.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 민준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회장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이가 처음으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웃기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저 당신이 착한 사람이라서 그런 줄만 알았죠. 하지만 민준이가 당신을 엄마 같다고 계속 말하더군요.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회장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당신 아버지 한태수 씨의 기록을 찾았어요. 20년 전 대학을 중퇴하고 갑자기 사라진 기록이 있었죠. 그리고 같은 시기에 신생아 1명을 데리고 호적을 만든 기록도 찾았습니다. 부일라는 공란이었고 아이 이름은 한지은이었어요. 제가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회장은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당신이 버린 종이컵으로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확인했죠. 당신이 제 외손녀라는 걸 말이죠. 친자 확률 99.99%. 그 숫자가 제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저는 정말로 회장의 외손녀였던 거예요.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제가 당신 부모를 갈라놓았고 당신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아버지 혼자 힘으로 키워야 했고 이렇게 고생하게 된 겁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제 인생이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 엄마가 저를 죽은 줄 알고 평생 슬퍼했다는 것. 아버지가 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을 만든 사람이 바로 눈앞에 앉아 있다는 것. 회장이 소파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65살의 재벌 회장이 20살인 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용서를 구합니다. 당신한테도, 서연이한테도, 한태수 씨한테도. 제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속죄하고 싶어요. 당신을 제대로 된 외손녀로 인정하고 싶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못해준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요. 저는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지, 엄마가 얼마나 슬퍼하며 사셨는지, 그 모든 고통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은 결정할 수 없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생각하세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민준이는 당신의 이복 남동생입니다. 서연이가 정략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죠. 당신들은 배다른 남매예요. 민준이에게는 당신이 유일한 가족입니다. 제발 민준이만은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 말에 저는 멈춰섰습니다. 민준이가 제 이복 남동생이라니요. 그 순수한 아이가 저와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동생이었다니요. 저는 대답 없이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20년 동안 몰랐던 진실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죽었다고 알고 평생 그리워하며 사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엄마를 떠나야 했고 저를 혼자 키우며 고생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은 한 사람의 오만함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군고구마 장사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울었어요.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죽었다고 믿으며 얼마나 슬퍼하셨을까요? 밤마다 죽은 아이를 그리워하며 우셨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민준이를 낳았을 때도 첫 아이를 잊지 못해서 제대로 안아주지도 못했다니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생각도 났어요. 사랑하는 여자를 떠나야 했고 혼자 힘으로 저를 키우셨던 아버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그래서 엄마 이야기를 절대 안 하신 거였구나. 너무 아팠던 거겠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저는 다시 군고구마 장사를 나갔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일단 먹고는 살아야 했어요. 평소 자리에 수레를 세우고 고구마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8시가 되자 그 검은색 세단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차는 멀리 떨어진 곳에 멈춰섰습니다. 차 문이 열렸지만 민준이는 내리지 않았어요. 조금 지나서 민준이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평소처럼 뛰어오지 않고 조심스럽게 걸어왔죠. 민준이의 얼굴에는 불안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누나, 저 때문에 누나가 힘들어진 거 맞죠?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누나가 화났대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말이죠. 저는 민준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아니야, 민준아. 민준이 잘못이 아니야. 민준이는 제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누나가 저 싫어하게 됐어요? 이제 안 봐주실 거예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럴 리 없잖아. 민준이는 누나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야. 민준이는 더 세게 저를 안았습니다. 정말요? 정말 안 버리실 거예요? 그래, 절대 안 버려. 약속해. 민준이는 그제야 안도한 표情을 지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제 이복 남동생이었습니다.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동생이었어요. 엄마가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던 아이. 저라도 이 아이를 안아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민준이를 만나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매일 저녁 저를 찾아왔고, 저는 민준이에게 군고구마를 건네며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하지만 회장은 달랐습니다. 회장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그저 멀리서 저희를 지켜볼 뿐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준이가 편지 한 통을 건넸어요. 할아버지가 누나한테 드리라고 했어요. 저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민준이가 돌아간 후 편지를 펼쳤죠. 거기에는 회장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아, 아직도 화가 났다면 이해한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줘. 한태수 씨가 돌아가시기 전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 너를 부탁한다고. 이제라도 제대로 돌봐달라고. 그때는 태수가 약속을 어긴다고 생각해서 먼저 찾지 않았다. 미안하다. 나는 내 아버지 태수가 한 부탁을 들어주고 싶다. 그렇게라도 생각해줄 수 없겠니? 미안하다 지은아. 편지 끝에는 은행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고 아버지 병원비 빚이 모두 갚아졌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회장에게 편지를 보내셨다니요. 아버지는 끝까지 저를 걱정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원수 같은 그 사람에게조차 저를 부탁하셨던 거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걸까요? 며칠 후 저는 다시 회장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요. 회장은 즉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태성그룹 본사가 아닌 다른 곳을 제안했어요. 엄마 묘소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엄마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회장이 먼저 와 있었어요.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의 사진이 묘비에 붙어 있었어요. 제가 발견했던 그 사진 속 여자였습니다.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엄마, 저예요. 지은이에요. 살아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제 이름을 지어주신 거 맞죠? 한지은.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아요.
엄마가 저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셨는지도요. 미안해요, 엄마. 제가 살아있다는 걸 말해드리지 못해서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도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는 회장을 돌아봤습니다. 회장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화가 나요. 엄마와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말이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민준이를 보면 마음이 약해져요. 그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당신한테 저를 부탁하셨다고요. 그 말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회장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조건이 있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엄마 묘소를 더 잘 가꿔주세요. 엄마가 좋아하셨을 꽃들로 가득 채워주세요. 둘째, 아버지 묘소도 찾아서 제대로 만들어주세요. 아버지는 가난하게 돌아가셔서 화장하고 납골당에 계세요. 셋째, 민준이를 제대로 사랑해주세요. 이제라도 손자를 진심으로 아껴주세요.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모두 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넷째, 저를 외손녀로 인정해주세요. 호적에도 올려주시고요. 하지만 천천히요. 저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니까요. 회장은 벌떡 일어나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줘서요. 회장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그날부터 제 인생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회장은 저를 어느 공원묘지로 데려갔습니다. 엄마 묘소 옆에 새로 만든 아버지 묘소였어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깨끗한 비석에는 한태수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묘소 바로 옆이었어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두 분이 함께 계실 수 있게 했습니다. 저는 묘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빠, 엄마, 이제 함께 계세요. 딸이 잘 살게요. 약속할게요. 회장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묘비 앞에서 큰 절을 올렸어요. 한태수 씨, 미안합니다. 당신한테서 모든 걸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군고구마를 팔고 있었어요. 회장이 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직 제 힘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외손녀로 인정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게 달라지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병원비 빚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롭게 숨 쉴 수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매일 밤 추운 거리에서 고구마를 팔아야 했습니다. 그게 제가 아는 유일한 생존 방법이었으니까요. 민준이는 여전히 매일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민준이를 다르게 봤어요. 이 아이는 제 동생이었습니다.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피부치였죠. 그 생각을 하니 민준이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누나, 우리 집에 놀러 와요. 할아버지가 누나 초대하고 싶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장의 집에 가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민준이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알았어, 민준아. 언제 갈까? 민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요. 할아버지가 준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게 일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제일 괜찮은 옷을 꺼내 입었어요. 하지만 그게 고작 몇 년 전 고등학교 졸업식 때 입었던 낡은 원피스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라한 제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였으니까요. 회장이 보낸 차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고급 세단이었죠. 차는 강남의 한적한 주택가로 향했어요. 담장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저택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넓은 정원이 펼쳐졌어요. 잘 손질된 나무들과 분수가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민준이가 서 있었어요. 누나 왔어요. 민준이는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회장이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지은 씨. 아니, 지은아.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제가 살던 반지하 원룸의 10배는 되어 보였어요. 높은 천장, 값비싼 가구들, 벽에 걸린 그림들.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한식, 양식, 중식까지. 마치 잔치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이것저것 다 준비했어. 마음에 드는 걸로 먹으면 돼. 저는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준이가 제 옆에 앉으며 신나게 말했어요. 누나, 이거 맛있어요. 이것도 먹어봐요. 저는 민준이가 권하는 음식을 조금씩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제가 평생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죠. 하지만 제 입맛은 여전히 군고구마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저를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입맛에 맞니? 더 필요한 건 없고. 괜찮아요. 다 맛있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식사 후 회장은 저를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서가에는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어린 시절 엄마 사진도 있었습니다. 회장은 한 장의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서연이가 5살 때 찍은 사진이야. 정말 밝은 아이였어. 저는 그 사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웃는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 이 사진은 서연이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야. 이날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했어. 내가 모든 걸 망쳤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회장을 바라봤어요. 회장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게 한태수 씨가 보낸 마지막 편지야. 읽어볼래?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펼쳐보니 아버지의 필체였어요. 강태준 회장님께.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병이 깊어졌습니다. 죽기 전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은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은이에게 해줄 수 없었던 것들을 해주십시오. 지은이는 착한 아이입니다. 똑똑하고 성실합니다. 서연이를 많이 닮았어요. 부디 지은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태수 올린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하셨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엄마를 닮았다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를 당장 이 집으로 데려오고 싶어. 내 방도 준비했어. 학교도 다시 다닐 수 있게 해주고 싶고. 하지만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하지만 아직은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너무 갑자기 모든 게 바뀌는 건 무서워요. 회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대신 한 가지만 부탁하마. 위험한 일이 생기면 꼭 나한테 연락해. 내가 다치는 건 절대 못 봐.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정말로 위험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회장이 몰래 가방에 넣어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쪽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지은아, 이건 당분간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한 거야. 군고구마 장사를 그만두라는 게 아니야. 다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아프면 병원에 가고 배고프면 따뜻한 밥을 먹었으면 해. 이게 할아버지의 작은 소원이야. 저는 그 쪽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움과 고마움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회장이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저에게도 가족이 생겼다는 것. 비록 복잡하고 아픈 과거를 가진 가족이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평소처럼 군고구마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낯선 남자 서너 명이 제 수레 주변을 배회하기 시작한 겁니다. 험상궂게 생긴 남자들이었어요. 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반말로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 구역인데 누가 장사하래? 저는 당황해서 대답했어요. 저 여기서 몇 달째 장사하고 있는데요.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허락받았어? 자릿세 내야지. 하루에 10만 원. 10만 원이라니요. 그건 제가 하루를 꼬박 일해야 벌 수 있을까 말까 한 돈이었어요. 그건 너무 많아요. 못 내요.
남자들은 제 수레를 둘러쌌습니다. 못 낸다고? 그럼 여기서 장사 못해. 다른 남자가 제 고구마 기계를 발로 차려고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수레를 붙잡으며 소리쳤어요. 하지 마세요. 하지만 남자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 좋아, 일시불로 내일까지 500만 원 준비해. 500만 원 준비 안 하면 이 수레 다 부숴버린다. 알았지? 남자들이 떠나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회장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회장이 위험한 일이 생기면 연락하라고 했었죠. 하지만 이런 일로 연락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아직 완전히 회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500만 원은 제가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돈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은 2번의 신호음도 채 울리기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지은아? 무슨 일이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주소를 보내. 당장 가겠다. 그리고 그 남자들이 다시 오면 절대 돈 주지 마. 알았지? 저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장사를 나갔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집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6시쯤 되자 어제 그 남자들이 나타났어요. 4명이었습니다. 야, 돈 준비했어? 한 남자가 반말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 없어요. 여기서 장사하게 해주세요. 남자는 비웃었어요. 돈 없으면 여기서 못해. 다른 남자가 제 수레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기계를 발로 차려고 했어요. 저는 황급히 수레를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 마세요. 제발요. 남자들은 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저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바닥에 넘어질 뻔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2대가 급정거하며 멈춰섰어요. 차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덩치가 큰 남자들이었어요. 7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제 주변을 둘러쌌죠. 깡패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너희 뭐야? 정장을 입은 남자 중 리더로 보이는 사람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성그룹 경호팀입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를 떠나시죠. 깡패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태성그룹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충분했던 겁니다. 한 깡패가 허세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뭐? 우리가 왜? 우린 그냥 자릿세 받으러. 경호팀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자릿세요? 불법 강요죄로 신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폭행 미수로 할까요? CCTV 영상 다 확보했습니다. 경호팀장은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깡패들이 저를 밀치는 장면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깡패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냥 실수였어. 우린 그냥 갈게. 잠깐. 경호팀장의 목소리가 그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사과하고 가시죠. 저 분한테. 깡패들은 억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도망치듯 사라졌어요.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경호팀장이 제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놀라셨죠? 회장님께서 지은 양을 보호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저희는 항상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차가 도착했습니다. 회장의 차였어요. 차에서 회장과 민준이가 함께 내렸습니다. 민준이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누나,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민준이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또래보다 작고 야위어서 어려 보였지만 지금은 제법 어른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괜찮아, 민준아. 누나 안 다쳤어. 회장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지은아, 정말 괜찮니? 다친 데는 없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제 수레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이제 이런 일 없을 거야. 내가 보호해 줄게.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이제 그만 이 장사 접으면 안 될까? 집으로 와. 편하게 살자. 학교도 다시 다니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제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는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요. 알겠어. 하지만 경호원들은 계속 근처에 있을 거야.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그리고 이것만은 받아줘. 회장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버튼 같은 게 달린 팔찌였어요. 비상벨이야. 위험한 일이 생기면 이 버튼만 누르면 돼. 경호팀이 바로 출동할 거야. 저는 팔찌를 받아들었습니다. 민준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누나, 제발 조심해요. 저 너무 무서웠어요. 누나한테 무슨 일 생길까봐. 저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걱정 마. 민준아, 누나 괜찮아. 그날 밤 회장과 민준이가 돌아간 후 저는 팔찌를 내려다봤어요. 작고 가벼운 팔찌였지만 묵직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이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저에게도 지켜줄 사람이 생겼다는 것. 며칠 후, 저는 평소처럼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경호원들이 탄 차가 항상 대기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장사가 훨씬 잘 됐습니다. 경호원들 차 때문에 사람들이 궁금해서 오는 것 같았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 무슨 유명한 가게예요? 경호원까지 있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군고구마 파는 곳이에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장사는 잘 됐고 위험한 일도 없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를 볼 때마다 동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장을 볼 때마다 외할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가끔씩 생각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도 되는 걸까? 제 진짜 가족에게 돌아가도 되는 걸까?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 언제쯤 우리 집에 올 거예요? 제 방 옆에 누나 방도 다 준비됐어요. 저는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7살이 된 민준이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거식증도 거의 나았고 유치원 생활도 잘하고 있다고 했죠. 곧 갈게. 민준아, 조금만 기다려줘. 민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약속이에요? 그래, 약속이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받아들일 때가 됐다고. 엄마와 아버지도 제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실 거라고. 그리고 민준이에게도 진짜 누나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다음날 저는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집에 가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회장이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이니? 마음을 정한 거니? 네, 정했어요. 이제는 가족으로 살고 싶어요. 회장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지은아, 정말 고맙다. 내일 데리러 갈게. 아니, 오늘 당장 가도 될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일이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군고구마 장사하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 군고구마를 팔았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오셔서 물었어요. 아가씨, 내일도 여기 있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여기서 장사 안 해요. 가족한테 돌아가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너 같은 아가씨가 이런 데서 고생할 게 아니야. 행복하게 살아. 할머니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마지막 고구마까지 다 팔고 나서 저는 수레를 천천히 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달 동안 함께했던 이 낡은 수레와도 이제 작별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짐을 쌌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어서 금방 끝났죠. 옷 몇 벌, 아버지와 엄마 사진, 그리고 몇 권의 책.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회장이 직접 차를 몰고 왔습니다. 경호원도 기사도 없이 혼자였어요. 지은아,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짐 가방을 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반지하 원룸을 떠나며 뒤돌아봤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 홀로 남아 나와 함께했던 나의 공간 추억이 가득한 곳에서 떠나려 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오히려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차는 강남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현관 앞에 민준이가 서 있었어요. 누나, 드디어 왔어요. 민준이는 달려와 제 짐 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다 들게요. 민준이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가정부 아주머니들이 줄지어 서서 인사했습니다. 지은 양, 어서 오세요. 회장이 저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방 문을 열었어요. 넓은 방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살던 반지하 원룸의 5배는 되어 보였죠. 큰 창문으로는 정원이 내려다 보였고 책상과 책장, 옷장이 새 것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침대도 푹신해 보였어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음에 드니? 부족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다 바꿔줄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할아버지라는 호칭이 나왔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민준이가 옆방 문을 열어 보였습니다. 누나, 제 방은 여기예요. 바로 옆이에요. 민준이의 방도 넓고 깔끔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공부하던 흔적이 있었고 벽에는 민준이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진짜 가족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식사를 했어요. 회장은 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며 제게 뉴스를 설명해 줬습니다. 민준이는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했죠. 누나, 받아쓰기 시험 봤는데 100점 맞았어요. 누나한테 자랑하고 싶었어요. 저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정말 잘했네. 회장이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이도 이제 공부 다시 시작해야지. 대학 가고 싶은 곳 있니?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영양학과요.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꿈이구나. 할아버지가 최고의 선생님들을 구해줄게. 그렇게 저는 입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회장은 저를 회사로 불렀습니다. 법무팀에서 준비한 서류들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호적 정리 서류였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내가 제 외손녀라는 걸 인정하고 싶구나. 괜찮겠니? 저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피상속인 강서연, 상속인 한지은, 엄마의 이름 아래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죠. 서명을 하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저는 법적으로도 엄마의 딸이었습니다. 회장도 울고 있었어요. 고맙다. 지은아, 정말 고맙다. 서연이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 잘 살게요. 엄마 딸로 당당하게 살게요. 회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유언장이야. 내가 죽으면 회사 지분의 30%는 내 몫이 될 거야.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건 너무 많아요. 전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원래 서연이 몫이었어. 서연이가 살아있었다면 받았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받는 게 맞아. 그리고 민준이한테도 30%를 줄 거고 나머지는 재단에 기부할 거야. 재단이요?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만들 거야. 너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을 돕는 장학재단. 이름은 서연장학재단으로 할까 해.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엄마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든다니. 좋은 생각이에요. 할아버지, 엄마도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회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재단 이사장은 내가 맡아줬으면 해. 내가 겪은 고통을 아는 사람이 진짜 도움을 줄 수 있어.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 그날 저녁 저희는 세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준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누나, 오늘 학교에서 누나 얘기했어요. 친구들이 누나 보고 싶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중에 민준이 친구들 집으로 초대해야겠네. 회장이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 생일이 다음 주지? 뭐 하고 싶은 거 있니?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빠 묘소에 가고 싶어요. 세 식구가 함께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서연이랑 한태수 씨한테 너 잘 자라고 있다고 보고해야지.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 생일날 저희는 공원묘지를 찾았습니다. 엄마와 아버지 묘소는 이제 정말 잘 가꿔져 있었어요. 예쁜 꽃들이 가득했고 벤치도 새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희 세 식구는 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아빠, 저예요. 지은이에요.
이제 저 가족이랑 같이 살아요. 민준이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못다 주신 사랑을 할아버지가 주고 계세요. 민준이는 제 동생이 됐고요. 저 이제 대학도 갈 거예요. 엄마가 꿈꾸셨던 것들 제가 대신 이룰게요. 회장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서연아, 한태수 씨, 지은이 잘 키우겠습니다. 두 분이 못해주신 것들 제가 다 해주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민준이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 민준이에요. 누나 생겼어요. 정말 좋은 누나예요. 엄마도 만나보고 싶으시죠? 우리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이제는 함께라는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최고의 선생님들이 와서 가르쳐줬지만 저는 스스로도 노력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문제를 풀었죠. 민준이는 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자기도 더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누나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대요. 회장은 매일 저녁 제 공부방에 들러 격려해줬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어느 날 저녁, 회장이 서재로 저를 불렀습니다. 지은아,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회장은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엄마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린 그림, 일기장, 상장들, 그리고 편지 한 통. 이건 서연이가 너를 낳고 쓴 편지야. 언젠가 내가 이걸 읽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기에게. 엄마는 너를 본 적이 없단다. 내가 태어나자마자 하늘나라로 갔다고 들었어. 하지만 엄마는 믿고 싶지 않아. 어딘가에서 내가 살아 숨 쉬고 있을 거라고 믿고 싶어.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그건 기적이겠지. 엄마가 너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어. 사랑한다. 너를 정말 사랑한다. 비록 너를 안아보지 못했지만 엄마의 심장은 언제나 너와 함께 뛰고 있어. 행복하게 살아줘. 엄마가 못 이룬 꿈들을 내가 이뤄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절대 놓치지 마. 엄마처럼 후회하지 말고. 너희 엄마, 서연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게, 끝까지 제가 살아있기를 바라셨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회장도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정말 미안해. 저는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할아버지. 이제는 앞만 보고 가요. 엄마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의 편지를 베개 밑에 넣고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잘했어, 지은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행복하게 살아.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씨씨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사랑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는 지켜줄 가족이 있으니까요. 저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보고 계시죠? 저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명문대 식품영양학과에 입학했어요. 꿈에 그리던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첫 수업을 듣던 날 교수님이 물었어요. 왜 이 과를 선택했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음식에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밤 군고구마 하나가 한 아이를 살렸듯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마음가짐입니다. 캠퍼스를 걸으며 저는 자주 생각했어요. 1년 전 제 모습을 말이죠. 얼어붙은 손으로 군고구마를 팔던 20살 겨울. 외할아버지도 동생도 없이 혼자였던 그때.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제 옆에는 친구들이 있었고 집으로 돌아가면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8살이 된 민준이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키도 많이 자랐고 거식증도 완전히 나았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도 많았죠. 무엇보다 밝게 웃었습니다. 누나, 오늘 체육 시간에 농구했는데 제가 골 3개나 넣었어요.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앞으론 키도 많이 클 거예요.
민준이는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우리 민준이 정말 많이 컸네. 이 아이를 만난 게 기적이었어요. 아니, 이 아이가 저를 찾아준 게 기적이었죠. 하늘나라에서 다시 내려왔냐고 물었던 그 겨울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변했습니다. 회사 일을 줄이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주말이면 민준이와 저를 데리고 외출을 했습니다. 미술관도 가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죠. 그리고 매달 첫째 주 토요일은 꼭 엄마와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묘 앞에서 항상 오래 앉아 계셨어요. 서연아, 한태수 씨, 지은이 대학 잘 다니고 있어. 민준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내가 제대로 못해준 것들 이제라도 하나씩 하고 있어. 지켜봐줘. 할아버지의 뒷모습은 여전히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어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함께 있잖아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지은아, 내가 있어서 정말 고맙다. 그해 가을, 할아버지는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서현장학재단 설립이었어요.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습니다. 엄마의 이름으로 만든 재단이었죠. 기자회견에서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제 딸 강서연은 37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생애 동안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재단은 딸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객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울었어요. 엄마가 하늘에서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첫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30명의 학생들이 선발됐어요. 모두 저처럼 힘든 환경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은 선배님, 감사해요. 덕분에 제가 계속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학교를 그만둬야 할 뻔했는데요.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힘내. 넌 잘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년 반 전 제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할아버지가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앞으로 이 재단을 이끌어줘. 내가 겪은 고통을 아는 사람이 진짜 도움을 줄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열심히 할게요. 엄마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요. 할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서연이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눈이 내리는 어느 토요일, 저는 할아버지와 민준이를 데리고 어느 곳으로 향했습니다. 1년 반 전 제가 군고구마를 팔던 그 자리였어요. 지금은 다른 노점상이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트럭에서 짐을 내렸습니다. 새로 장만한 군고구마 기계와 재료들이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서현장학재단 첫 번째 봉사활동 날이었죠. 근처 보육원 아이들 60명을 초대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군고구마를 굽기 시작했어요. 민준이가 옆에서 능숙한 솜씨로 도왔습니다. 누나, 제가 포장할게요.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고구마를 건네주었어요.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어. 천천히 먹고. 할아버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나눠줘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와 함께 아이들에게 고구마를 나눠줬습니다. 66살의 재벌 회장이 길거리에서 아이들에게 군고구마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신기한 듯 바라봤지만 할아버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오래간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한 아이가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정말 공짜예요?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그럼 많이 먹어. 그리고 꿈 포기하지 마.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구마를 베어 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할아버지가 진짜로 변하셨다는 걸요.
봉사활동이 끝나고 저희는 다시 엄마와 아버지 묘소로 향했습니다. 무덤 앞에 군고구마를 올려놓았어요. 엄마, 아빠,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대학도 다니고 가족도 있고 꿈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모두 엄마와 아빠 덕분이에요. 눈이 소복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무덤 위에 쌓였어요.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하늘에서 엄마랑 아버지가 웃고 계실 거예요. 저는 민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분명 웃고 계실 거야. 우리 모두 행복하니까. 할아버지가 우리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셋이서 손을 잡았어요. 눈 내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엄마와 아버지가 하늘에서 저희를 축복하고 계신다는 걸요. 그리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도요. 1년 반 전 그 추운 겨울밤, 작은 아이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다시 내려온 거냐고.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 아이가 제 동생이 될 줄은,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군고구마 하나로 시작된 기적, 한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만들어낸 운명.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건 값비싼 음식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한 끼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소중한 건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아픈 과거도 용서와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어요. 제 옆에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할아버지와 민준이,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는 엄마와 아버지.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군고구마를 팔던 그 소녀는 이제 없습니다. 대신 가족의 사랑 속에서 꿈을 이루어가는 한 여자가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 여자는 오늘도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군고구마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말이에요. 저는 대학 도서관에 앉아 영양학 책을 펼칩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의 문자였습니다. 누나,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요? 제가 할아버지랑 같이 만들 거예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뭐든 좋아. 우리가 함께 먹으면 다 맛있어. 그리고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언젠가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 음식 하나하나에 사랑과 희망을 담아서요. 군고구마가 저와 민준이를 이어준 것처럼 말이죠.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그 거리를 지나쳤습니다. 제가 군고구마를 팔던 그 자리였어요. 지금은 떡볶이 장사를 하는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아주머니, 떡볶이 하나 주세요.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떡볶이를 담아주셨어요. 제가 돈을 내려고 하자 아주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예전에 군고구마 팔던 사람 맞죠? 많이 도와줬잖아요. 이건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억하세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아가씨가 다른 사람들한테 공짜로 나눠주던 거 다 봤어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지금은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떡볶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제가 나눴던 작은 친절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집에 도착하니 할아버지와 민준이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계셨어요. 누나 왔어요. 민준이가 달려와 제 가방을 받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만들고 계셨어요. 지은아,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불고기 만들었어. 어서 씻고 와. 저는 방으로 올라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1년 반 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창백하고 야위었던 얼굴,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눈빛. 하지만 지금 거울 속에 저는 달랐습니다. 건강한 얼굴, 밝은 눈빛, 그리고 입가의 미소. 저는 거울을 향해 말했습니다.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그리고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할아버지와 민준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식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식사를 하며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방학 때 우리 여행 갈까? 민준이랑 셋이서. 어디 가고 싶은 데 있니?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바다요. 엄마가 바다를 좋아하셨다고 들었어요.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서연이가 바다를 정말 좋아했지.
동해 바다 자주 갔었어. 그럼 동해로 가자. 민준이가 신나서 소리쳤어요. 와, 저 바다 처음이에요. 신난다. 우리는 웃으며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가 지나갔어요. 1년 반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저는 엄마가 쓴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줘. 엄마가 못 이룬 꿈들을 내가 이뤄줘.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약속 지키고 있어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굿나잇. 엄마, 굿나잇.